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오페라 하우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집권당의 연례 후원의 밤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그보다 더 진한 야망의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강지윤은 그 모든 풍경의 완벽한 일부인 듯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그녀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기품이 흘렀다. 그녀는 국회의원 한도준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그곳에 서 있었다. 한도준 의원은 무리의 중심이었다. 훤칠한 키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는 자상한 시선까지. 그는 완벽한 차세대 정치인의 표상이었다. 그는 연신 악수를 하고 농담을 던지고 유력한 후원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지윤의 허리를 가볍게 감쌀 때 그 손길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의 전시임을 그녀는 알았다. 지윤 씨, 저기 태양그룹 회장님 오셨네. 가서 인사드려. 남편의 말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위압적인 시어머니. 태양그룹의 총수이자 한도준의 실질적인 권력 기반인 박 회장의 목소리였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박 회장은 며느리를 훑어보았다. 오늘 의상은 무난하구나. 그래. 내 역할은 그거다. 도준이 앞길에 그림자도 만들지 마라. 그냥 배경처럼 서 있기만 해.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익숙한 모욕감을 억누르며 다시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대답에 박 회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돌렸다. 지훈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 그곳에서 작은 소동이 일고 있었다. 주한 프랑스 대사가 의전팀 직원에게 무언가 불쾌한 듯 격앙된 프랑스어로 항의하고 있었다. 신입 직원은 당황한 나머지 식은땀만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른 이들은 이 미묘한 외교적 마찰을 애써 외면했다. 한도준도 그쪽을 잠시 쳐다보았으나 더 중요한 재계 인사와의 대화에 몰두할 뿐이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샴페인 잔을 바꾸러 가는 사람처럼 그녀는 소동의 중심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Monsieur l'ambassadeur, 실례합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원어민처럼 유창하고 부드러웠다. 대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 이 무례한. 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받았다. 대사님의 좌석 배치가 18세기 부르고뉴 와인의 빈티지 순서와 뒤바뀐 것을 보고 놀라셨나 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대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유명한 와인 애호가이자 특히 18세기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걸 어떻게 지우는 가볍게 웃었다. 대사님께서 작년에 기고하신 잃어버린 피노누아를 찾아서라는 논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샤토드라 투르에 대한 분석은 탁월했지요. 대사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적인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우는 당황한 직원을 향해 부드럽게 눈짓을 보낸 뒤 대사에게 팔을 내밀었다. 저쪽에 훨씬 더 흥미로운 분이 계십니다. 대사님과 같은 빈티지를 공유하는 분이죠. 잠시 안내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6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폭발 직전의 외교적 분쟁을 지적인 대화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대사를 야당의 원로 의원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두 사람은 놀랍게도 같은 희귀와인 동호회 회원이었다.
위기는 조용히 해결되었다. 아무도 이 과정을 주목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연회장 반대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민우진 외교부 장관만이 그녀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좇고 있었다. 그는 15년 전 에코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협상가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달랐다. 한도준은 대화가 끝나고 돌아온 지훈을 구석으로 불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 대신 짜증이 묻어났다. 내가 저 프랑스 영감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 일을 망칠 셈이야. 문제가 생겼었어요. 해결했습니다.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해결 당신이 뭘 안다고 해결해. 한도준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쏘아붙였다.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웃기나 해. 똑똑한 척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본다고. 시어머니 박 회장도 다가왔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주부면 주부답게 얌전히 있어야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네가 아직도 예전 그 신분인 줄 알아. 예전 신분이라는 말에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썼다. 연애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도준은 수많은 찬사와 후원금을 약속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도준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15년간의 희생이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함이었을까? 그들의 호화로운 빌라 현관에 들어서자 보모가 불안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의원님, 사모님, 민서가 또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저녁도 거르고 아까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졌어요. 지훈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는 즉시 10살짜리 아들 민서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민서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응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저 작은 훌쩍임만이 들려왔다. 한도준은 거실 소파에 외투를 던지며 짜증을 냈다. 저놈의 자식. 또 시작이군. 애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지우는 방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여보, 민서 상태가 심각해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에요. 공황 증세가 보이고 있어요. 당장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한도준은 코웃음을 쳤다. 상담 정신과 의사 말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쳐다보았다. 우리 한씨 가문에 정신병자는 없어. 내 정치 인생에 흠집 낼 일 있어. 당신이 너무 약하게 키우니까 애가 저 모양이잖아. 당신 나약함이 그대로 옮아간 거라고. 지훈의 가슴에 얼음 송곳이 밝히는 듯했다. 당신 나약함. 그녀는 지난 15년간 이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다. 습관처럼 그녀는 남편의 외투를 집어들고 넥타이를 풀어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칼라에 닿는 순간 멈칫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아침에 민서가 서툰 솜씨로 직접 만들어 달아준 작은 은색 로켓 모양의 셔츠핀. 아이의 유일한 애정 표현이었다. 그것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셔츠 버튼
홀 바로 아래 은밀한 곳에 다른 핀이 꽂혀 있었다. 작지만 강렬한 로즈 골드로 세공된 불사조 피닉스 모양의 핀.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핀을 알고 있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로비스트. 리나 최.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고객에게만 이 불사조 핀을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은밀한 거래와 유혹의 상징이었다. 남편의 모욕적인 말, 아들의 고통, 그리고 이 차가운 배신의 증거. 세 개의 조각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다. 지난 15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인내의 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기계적인 동작으로 남편의 재킷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 언제나 따뜻하고 순종적이었던 그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1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에코의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분석력이었다.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한도준의 서재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복도 끝에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빌라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1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다음 날 아침 빌라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한도준은 늦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 연애의 성공과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반항이 뒤섞여 불쾌한 숙취를 남겼다. 그는 지훈이 잠갔던 게스트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을에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방은 차가웠다. 지훈은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방에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의 맑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류 2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도준은 이 낯선 풍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부터 내 서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민서 아침은 그는 당연하다는 듯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아내의 사소한 히스테리쯤으로 치부해버린 듯 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밀었다. 이게 뭐지?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사진 몇 장을 인쇄한 종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파티 사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과 리나 최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 청담동의 은밀한 와인바에 들어가는 장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어젯밤 연회장에서 자신이 리나 최와 잠시 스쳤던 순간 그녀가 자신의 셔츠에 몰래 불사조 핀을 꽂아주는 장면을 확대한 것이었다. 날 감시했어. 한도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보다 불쾌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반성 대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격분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15년 동안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깨끗했다.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당신의 그림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사생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요구한 역할은 그것이었으니까. 그녀는 2번째 서류를 밀었다. 하지만 이건 내 역할이 아니네요. 한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2번째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조정 신청서. 그리고 그 아래 강지훈이라는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도장.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도주는 몇 초간 서류를 응시하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당신이 강지윤 씨. 지금 제정신이야. 그는 서류를 구겨 책상에 내던졌다. 당신이 뭔데 이혼을 요구해. 그가 조롱하듯 말했다. 당신은 그냥 한도준 의원 아내야. 그게 당신 경력의 전부고 당신 존재의 이유라고. 내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줬어. 이 집, 이 차. 당신이 누리는 이 모든 거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울고,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지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남편이 아닌 분석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그냥 경력 단절된 40대 아줌마일 뿐이야. 누가 당신을 알아주지. 당신, 저 밖에서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리고 민서,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서는 내가 키워.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완벽한 승자의 자세였다. 법정이 누굴 택할 것 같아. 유력한 국회의원 아버지. 아니면 당신 말대로라면 어젯밤 아들 방문이 잠긴 것도 몰랐던 나약한 엄마. 그는 어젯밤 자신이 뱉었던 나약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비수처럼 사용했다. 그것이 지윤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윤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15년간의 희생.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자기기만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조차 대접하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무의미했다. 당신은 날 모르는군요. 지윤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단 한 번도 날 알려고 한 적이 없지. 그녀는 서재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도주는 그녀의 이 예상 밖의 평온함에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어딜 가. 강지윤,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어.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 순간 지윤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비틀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목 안쪽 신경 다발이 모인 한 지점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한도주는 전기가 흐른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는 자신의 팔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내 몸에. 지윤이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15년 전 테헤란의 인질 협상장에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던 에코의 눈이었다. 손대지 마.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민서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불안한 얼굴로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서야. 지윤이 아이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랑 소풍 가자. 아주 조용한 곳으로. 그녀는 큰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 아이가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과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만을 작은 배낭에 챙겼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미련도 없었다. 한도주는 팔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지유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를 지나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죠. 한도준 의원님. 그녀는 의원님이라는 호칭에 정확하게 힘을 주었다. 쾅하고 문이 닫히지 않았다. 철컥. 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닫혔다. 한도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빌라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강지우는 검은색 코트 자락을 날리며 민서의 손을 잡고 대로변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이 빌라에 들어올 때 가졌던 모든 것, 한도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그곳에 버려두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떠났다. 택시 뒷좌석에서 지친 민서는 금세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15년 만에 되찾은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익숙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민우진입니다. 외교부 장관. 민우진. 그녀의 15년 전 직속 상관이었다. 장관님. 접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우진은 연회장에서의 그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15년 전의 그녀를. 에코. 지윤은 잠든 아들의 뺨을 쓸었다. 네. 장관님.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가운 빛을 되찾았다. 복귀를 요청합니다. 외교부 청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대한민국 외교의 심장부인 그곳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15년 만에 그 공기를 다시 들이마셨다. 낯설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애의 배경이 아니었다. 한도준 의원의 아내라는 수식어도 없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검은색 팬츠 슈트 차림이었고 머리는 실용적으로 낮게 묶었다. 그녀의 손에는 클러치 대신 암호화된 정부 지급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강지윤 특별 보좌관님. 이쪽입니다. 민우진 장관의 수석 비서관이 그녀를 장관실로 안내했다. 특별 보좌관.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직함이었다. 장관직 속 어떠한 부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자리. 15년 전 에코가 수행했던 역할과 정확히 일치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젊은 사무관들과 외교관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강지우는 전설적인 협상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어제 막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혹은 제기한 한도준 의원의 아내일 뿐이었다. 한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녀의 등장은 장관의 무리수 혹은 동정심에 기댄 낙하산 인사로 비쳤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민우진 장관은 집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5년 전과 변함없이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돌아온 걸 환영하네. 에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 아니, 이제 강 보좌관이라고 불러야겠지.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장관님. 지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사적인 감정을 나눌 시간은 없었다. 민서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 민우진이 물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제 어머니 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한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켰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의 태도에 민우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좋아. 민우진은 즉시 상황실 모니터를 켰다.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지. 화면에는 나이지리아, 남부, 석유 시추 시설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지점. 이틀 전, 태양건설 소속 엔지니어 3명이 납치됐네.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태양건설, 시어머니, 박 회장의 회사, 한도준의 자금줄, 우연일 리 없었다. 납치범들의 요구는 현지 무장단체인 델타의 자손들이라는 놈들일세. 현금 5천만 달러, 그리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자기들 동료 석방. 현재 대사관과 재외국민보호과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완전히 교착 상태야. 민우진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게 어제 온 마지막 통신이다. 거칠고 알아듣기 힘든 영어 억양과 함께 겁에 질린 한국인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48시간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48시간. 이제 30시간 남았네. 민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팀이 놈들을 너무 자극했어. 현지 정부군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완전히 틀어졌지. 지금은 통신조차 거부하고 있네. 지우는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녀는 협상가의 목소리가 아닌 그 뒤에 깔린 배경소음, 그리고 납치범의 미묘한 억양에 집중했다. 이 팀, 지금 만나야겠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외교부 지하에 위치한 위기 상황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외국민보호과의 베테랑 팀장과 젊은 사무관들이 지친 얼굴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장관이 지훈을 데리고 들어서자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오늘부로 이 사건의 협상 지휘를 맡게 된 강지훈 특별보좌관이다. 민우진이 소개했다. 강 보좌관 팀장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도준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 장관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분은 그냥 의원님, 사모님 아닙니까? 내 지시에 따르게 지금부터 모든 정보는 강 보좌관에게 보고하도록. 민우진은 차갑게 명령하고 방을 나갔다. 지우는 팀장의 경멸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브리핑 시작하죠. 원본 데이터 전부. 팀장은 마지못해 상황을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그냥 돈에 미친 흔한 무장단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현지 정부는 비협조적이고 태양건설 측은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지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십 개의 보고서와 위성 사진, 통신 기록을 빠른 속도로 검토했다. 그녀의 뇌는 15년 만에 최고 속도로 회전했다. 이상하군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뭐가 말입심? 팀장이 비꼬는 투로 물었다. 이 납치범들, 델타의 자손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억양은 하우사족에 가깝습니다. 델타 지역이 아니라
북부에서 활동하는 억양이죠. 그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지우는 통신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가리켰다. 이건 단순한 위성 전화가 아닙니다. 군용 등급의 암호화 채널이에요. 이런 시골 무장단체가 쓸 물건이 아니죠. 이 장비. 어디서 난 거죠? 팀원들이 당황했다. 그들은 거기까지 분석하지 않았다. 그건 지금 파악 중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질극이 아닙니다. 배후가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거나 혹은 돈의 출처가 다른 곳이겠죠. 바로 그때 상황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이 긴급 뉴스로 전환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한도준 의원이 분노에 찬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이혼 소송 뉴스와 함께 외교부의 이상한 인사 뉴스가 동시에 터진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도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외교부 장관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런 실전 경험도 없는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민간인을 특별 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앉힌 것입니까? 그의 말은 정확히 지훈을 겨냥했다. 가정불화를 겪는 민간인, 아마추어.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동정, 혹은 고소함. 팀장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가 이제 울면서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강지윤은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나이지리아 지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팀장님, 그녀가 불렀다. 지금 당장 국정원 아프리카 데스크 자산 목록 전체 열람 권한을 요청하세요. 장관님께는 제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산 목록은 그건 1급 기밀. 그리고 현지 대사관에는 공식 채널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모든 요구를 거부한다고. 미쳤습니까? 지금 인질들을 죽일 셈이에요. 팀장이 소리쳤다. 지훈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팀장을 꿰뚫었다. 저들은 인질을 죽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한도준 의원님 말대로 그녀는 TV 화면을 힐끗 보았다. 아마추어처럼 굴 시간 없거든요. 그녀는 민우진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에코입니다. 지금부터 플랜 B로 전환합니다. 공식 채널은 오염됐습니다. 한도준 의원이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그물만 치면 됩니다. 상황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방금 한 의원의 나약한 아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협상가의 귀환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지윤이 지휘권을 넘겨받은 외교부 지하 위기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그녀의 협상 결렬 선언과 플랜 B로의 전환 지시는 방 안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재외국민보호과의 박 팀장은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이건 살인행위나 다름없어. 지우는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박 팀장님, 지금 즉시 한도준 의원실과의 모든 직통 라인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은 지금부터 이 상황실에서 손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염됐습니다. 오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박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 한도준 의원.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한 의원의 정보원이었고 이 공식 채널은 처음부터 유출되고 있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경악과 혼란 속에서 박 팀장에게 쏠렸다. 그는 당황하며 황급히 전화를 껐다. 지우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보안팀, 박 팀장님을 밖으로 모시세요. 지금부터 이 상황실은 1급 보안 구역으로 전환합니다. 모든 통신은 차단됩니다. 민우진 장관의 직속 명령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박 팀장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안내해 나갔다. 지우는 남은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성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민우진 장관에게 확보받은 별도의 보안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벽 전체가 방음 처리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작은 방이었다. 그녀는 15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오직 그녀의 생체 인식으로만 접근 가능한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비를 부칭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키가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것은 외교부나 국정원의 공식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에코가 현역 시절 공식적인 지휘 계통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 구축해둔 그녀만의 비공식 자산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호출했다. 아프리카 대륙 어딘가에서 수신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대포폰이 울렸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지 거칠고 낮은 영어 억양의 목소리였다. 나다. 킬로. 지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단 2마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에코. 그의 목소리가 경악과 믿을 수 없는 반가움으로 떨렸다. 코드네임 킬로. 15년 전 테헤란에서 지윤의 목숨을 구했던 전직 UDT 출신. 지금은 라고스에서 보안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그림자였다. 살아 있었군. 킬로가 중얼거렸다. 살아있지. 그리고 일이 생겼어. 지우는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나이지리아 인질극의 모든 데이터를 그에게 전송했다. 델타의 자손들. 48시간 그들이 사용한 통신 장비 신호. 이거 분석해줘. 델타의 자손들, 그놈들은 좀도둑 집단인데. 킬로가 비웃었다. 하지만 이 통신 장비는 좀도둑 물건이 아니군. 잠깐 몇 분간의 침묵. 킬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리만 들렸다. 에코. 이거 러시아제 군용 암호화 장비야. 스페츠나츠가 쓰던 구형 모델이지만 민간인이 구할 물건이 아니지. 지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 추적 가능해. 이 장비. 최근 코토누 항구의 무기 밀매상 바티스트를 통해 대량으로 풀렸어. 그리고 바티스트의 가장 큰 고객은 델타의 자손들, 같은 잡배들이 아니야. 킬로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북부의 군벌. 아데바요, 장군이야. 아데바요. 지우는 즉시 외교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나이지리아 정부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콜탄 광산지대를 장악한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군벌이었다. 왜 아데바요가 태양 건설 엔지니어들을 그게 이상한 점이야. 킬로가 말을 이었다. 아데바요는 태양 건설과 꽤
친밀한 관계였거든. 태양건설이 그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 그 뒤를 봐준 게 아데바요였지. 일종의 보호세 같은 거였어. 지윤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최근 아프리카 투자 보고서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3개월 전, 태양건설은 나이지리아 남부의 건설 현장으로 위장한 곳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다. 지질학적으로 그곳은 막대한 양의 콜탄이 매장된 지역이었다. 킬로, 확인해줘. 태양건설이 아데바요의 구역에서 콜탄을 채굴하고 있었나? 빙고. 불법 채광이지. 태양은 건설 장비로 위장해서 콜탄을 파내고 아데바요는 그걸 묵인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어. 완벽한 공생 관계였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지? 태양이 욕심을 부렸어. 킬로가 말했다. 중국 자본이 더 싼 값에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끼어들었고 태양이 아데바요를 버리려 했지. 아데바요는 격분했어. 이건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야. 에코. 이건 비즈니스 분쟁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납치범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 즉 박 회장에게 밀린 대금과 배신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그 협상을 위한 담보물이었다. 이것이 한도준이 그토록 이 사건을 방해하려 한 이유였다. 만약 이 불법 콜탄 채광과 군벌과의 거래가 밝혀진다면 태양그룹은 물론이고 그들의 비자금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던 한도준 의원 자신도 끝장이었다. 그는 인질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선택한 것이다. 지우는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1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나라 국민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녀는 즉시 민우진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이건 인질극이 아니라 태양그룹과 현지 군벌 간의 불법 거래 파기 문제입니다. 한도준 의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조 작전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우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사위처럼 아꼈던 남자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강 보좌관, 뭘 해야 하지? 작전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지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은 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림자 작전을 개시해야 합니다. 한도준 의원은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박 팀장에게서 온 마지막 보고는 그를 최악의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다. 강지윤이 공식 채널을 모두 차단하고 1급 기밀인 국정원 자산 목록을 요구했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외교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했다. 그 여자가 대체 어디까지 아는 거지? 그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태양그룹, 콜탄, 아데바요. 그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밝혀지는 날엔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난 15년간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멈춰야 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막아야 했다. 직접적으로 손을 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고 그에게는 합법적인 채널이 있었다.
그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외무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그 차관은 아데바요 장군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한도준의 네트워크 중 하나였다. 차관님, 큰일입니다. 한도준은 일부러 격앙되고 절박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지금 제 전처가 감정적인 문제로 외교부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그녀가 고용한 용병들이 XYZ 타 구역에서 무모한 작전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발 그쪽에서 이 아마추어들의 경거망동을 막아주십시오. XYZ 타 구역. 그곳은 킬러가 확인한 실제 인질 억류 장소에서 50km나 떨어진 버려진 석유 시추 시설이었다. 한도준은 이 잘못된 정보가 아데바요에게 흘러들어가 지윤의 팀을 매복 공격하고 제거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녀의 실패이자 동시에 그녀의 제거를 의미했다. 그는 아내의 목숨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다. 같은 시각 외교부 지하의 보안실. 강지윤은 민우진 장관과 함께 위성 지도를 보고 있었다. 킬로에게서 실시간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한도준 의원이 움직였습니다. 지윤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다. 방금 나이지리아 외무부 차관에게 통화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XYZ 다구역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우진 장관은 침음했다. 제정신이 아니군. 자기 나라 국민을 구하려는 팀을 사지로 몰아넣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감이 묻어났다. 그는 몰랐겠죠. 지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 정보가 제가 직접 흘린 미끼라는 것을. 민우진은 경악하며 지윤을 바라보았다. 강 보좌관. 자네, 설마 박 팀장이 한 의원의 정보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계획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제가 XYZ 타 구역에 위성 사진을 요청하는 것처럼 위장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박 팀장은 그걸 한 의원에게 보고했을 테고 한 의원은 오늘 그 미끼를 문 겁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남편의 배신을 예측하고 그 배신을 역으로 이용했다. 한도준은 지윤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지윤의 계획대로 움직여준 체스말에 불과했다. 킬로의 위성 채널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다. 에코. 놈들이 움직인다. 아데바요의 주력 부대 절반 이상이 XYZ 일타로 향하고 있어. 매복을 준비하는군. 그놈들. 자기들이 사냥꾼인 줄 알겠지. 지윤의 입가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죠. 그녀는 민우진 장관을 돌아보았다. 장관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아데바요의 본거지는 지금 거의 비어 있습니다. 민우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지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 재가를 받아두었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미군과 합동훈련 중이던 UDT, SEAL 정예 요원들이 스텔스 헬기에 탑승한 채 대기 중이었다. 그 작전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윤은 암호화된 군 통신망을 연결했다. 델타팀. 여기는 에코. 목표 지점에 적 주력 부대가 이동했다. 미끼는 성공했다. 지금부터 30분. 작전 개시하라. 작전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도준이 지목한 XYZ 다 구역. 아데바요의 주력 부대가 중화기로 무장한 채
매복해 있었다. 헬기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델타 지역의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들이 함정에 빠진 것은 버려진 송신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체불명의 잡음뿐이었다. 그리고 실제 인질 억류 장소, 킬로가 제공한 정확한 좌표, 스텔스 헬기 2대가 소리 없이 하강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UDT 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쏟아져 나왔다. 아데바요의 본거지는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탓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탕, 탕,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 낮게 울렸다. 보안실의 스피커에서는 긴박하지만 절제된 대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파, B, 구역 확보, 브라보, 감시탑 제거, 찰리, 타겟 하우스 진입. 지우는 눈을 감은 채 현장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태블릿 위에서 떨림없이 다음 좌표를 지시하고 있었다. 인질 발견 인질 3명. 모두 생존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그제야 짧은 숨을 내쉬었다. 부상 상태 확인. 즉시 이탈 준비. 그녀가 명령했다. 엔지니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기적처럼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적 증원 부대 접근 중 XYZ 타로 갔던 놈들이 속은 걸 깨달았다. 델타팀. 지금 당장 철수하라. 지훈이 소리쳤다. 대원들은 엔지니어들을 헬기에 태우고 즉시 이륙했다. 헬기가 막 정글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아데바요의 부대가 숲을 뚫고 나타났다. 그들은 헬기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지만 헬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지우는 모든 통신을 차단했다. 보안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민우진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했지만 단단했다. 인질. 확보됐습니다. 민우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방금 한 여자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체스 게임을 이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전 남편의 배신까지 이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같은 시각, 한도준의 사무실, 나이지리아 차관에게서 격분한 전화가 걸려왔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말한 XYZ 구역은 텅 비어 있었소. 그런데 방금 인질들이 구출됐다고 합니다. 아데바요 장군이 경로했소. 당신 아내. 대체 그녀는 정체가 뭡니까? 주. 한도준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구출. 성공. 자신이 설치한 덫이 오히려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강지윤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15년간 나약한 아내라고 불렀던 여자는 사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는 것을. 외교부 대변인실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이지리아 억류 엔지니어 3인이 48시간 만에 전원 무사 구출되었다는 속보는 전날 한도준 의원의 아마추어 외교 비판 기사로 도배되었던 언론 지형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공기는 흥분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작전을 누가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모든 기자의 눈이 단상 중앙에 선 민우진 외교부 장관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한 우리 UDT 대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외교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민 장관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잠시 시인을 멈췄다. 기자들이 침을 삼켰다. 이 모든 작전의 교착 상태를 뚫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휘하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사태를 해결한 인물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광적으로 터져 나왔다. 강지윤, 외교부 장관, 특별 보좌관입니다. 지윤이 민 장관의 옆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전날의 전투복 같은 팬츠 슈트가 아닌 짙은 네이비색의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어제까지 가정불화를 겪는 나약한 전업주부로 묘사되던 그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서는 15년의 공백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프로페셔널의 아우라만이 흘렀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도 전에 기자석 뒤편에서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관님, 잠시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도준 의원이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자격으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최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지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윤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 근육은 순간 강철처럼 굳어졌다. 국민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한도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용감한 UDT 장병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그는 지윤을 힐끗 쳐다보았다. 외교부의 새로운 시도가 운 좋게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공을 가로채려는 시도였다. 그는 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이 모든 것이 지윤의 아마추어적인 도박이었음을 재차 각인시켰다. 그는 군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동시에 외교부 즉 지윤의 역할은 축소시키려 했다. 물론 그가 말을 이었다. 이런 군사 작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야말로 우리 국회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외교부는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자신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선배 정치인이었고 지윤은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초보자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제 그녀가 어떤 변명을 하든 이미 승기는 그에게 넘어왔다고 확신했다. 지윤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듯한 고요함 뿐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기자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한도준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녀가 굴복하는 줄 알았다. 특히 위험을 강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작전은 실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했다. 단, 그 위험은 테러리스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얼어붙었다. 한도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지우는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번 작전의 타임라인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교전 상황도와 위성 사진들이 나타났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 심각한 정보 유출에 직면했습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우리의 협상 전략이 실시간으로 납치범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누가 그런 짓을. 더 심각한 것은 지우는 스크린에 두 개의 좌표를 띄웠다. A 지점과 B 지점.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도준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기자들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 팀은 인질들이 A 지점, 즉 XYZ 타 구역에 억류되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구조팀을 보내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함정이었습니다. 지윤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보대로 움직였다면 UDT 대원들은 그곳에 매복해 있던 적의 주력 부대에게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인질들 역시 즉각 처형되었을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공포로 술렁였다. 그렇다면 인질들은 B 지점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허위 정보를 역이용했습니다. 적의 주력을 함정이었던 A 지점으로 유인하는 동안 비어있던 B 지점에서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한도준은 자신이 XYZ 타 정보를 나이지리아 차관에게 흘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강보좌관님,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그 허위 정보는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유포한 것입니까? 국내에 스파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 대신 다음 화면을 띄웠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분쟁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의 지질 분석도가 떠올랐다. 납치범들의 진짜 요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기업과의 불법적인 자원 거래가 파기된 것에 대한 보복을 원했습니다. 자원 거래라니요. 콜탄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납치범들은 사실 현지 군벌이었고 그들은 특정 한국 기업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콜탄을 채굴하고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파트너를 바꾸려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엔지니어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정 한국 기업이 어디입니까? 테러리스트와 거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기업이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까? 모든 질문이 쏟아지는 순간 한 노련한 정치부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강지윤이 아닌 단상 구석에서 하얗게 질려있는 한도준을 향했다. 한도준 의원님. 기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의원님의 처가, 즉 태양그룹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에너지 및 건설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압니다. 강 보좌관이 말한 특정 한국 기업이 혹시 태양그룹은 아닙니까? 태양그룹.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한도준에게로 향했다. 한도준은 웃으려 했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음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할 때이지. 이런 정치적 마녀 사냥을. 그럼 태양그룹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자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지우는 그 광경을 그저 덤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태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다. 기자들이 스스로 퍼즐을 맞추도록 유도했을 뿐이다. 민우진 장관이 다급히 나섰다.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한도준을 지나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도준의 눈에는 사리와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지훈의 눈은 15년 전 그가 나약하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그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남긴 파장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강타했다. 강지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한도준 의원의 그늘에 가려진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외교 안보의 다크호스이자 거대 권력인 태양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은 콜탄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한도준 의원과 태양그룹은 즉각 정치적 음해이자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은 전처의 망상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언론을 압박했고,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규합해 외교부 장관의 독단적인 인사와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15년간 숨죽여 살던 여성이 남편의 외도와 모욕을 딛고 일어나 불가능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고 거대 악의 그림자를 지목했다는 스토리는 그 어떤 정치 드라마보다 강력했다. 민우진 장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각하,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도준 의원과 태양그룹이 현지 군벌과 결탁해 불법 자원을 밀반출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했습니다. 강 보좌관의 보고는 신빙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신속했다. 진상을 규명하시오. 외교부, 국정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권 FIU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태양그룹의 아프리카 커넥션을 파헤치게. 이 조사의 전권은 강지윤 특별보좌관에게 맡기겠소. 지윤은 지하 보안실이 아닌 외교부 10층에 위치한 특별조사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에게는 민 장관이 직접 엄선한 각 부처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주어졌다. 금융정보분석권의 자금 추적 전문가, 국정원의 해외 정보 분석관, 그리고 민 장관의 최측근인 베테랑 외교관이었다. 강 보좌관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팀원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번 작전 성공으로 인한 일말의 경외심도 엿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한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돈입니다. 지윤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모든 부패의 시작과 끝은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태양건설의 지난 3년간 아프리카 지사 재무제표를 띄웠다. 여기 현지 인프라 자문 및 물류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된 거액의 자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나이지리아가 아닌 파나마, 케이맨 제도, 스위스 등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금융 분석관이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추적해야죠. 지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팀을 지휘했다. 그녀는 15년간 억눌렀던 모든 분석 능력을 폭발시켰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빈틈을 찾아냈다. 그들은 태양그룹이 콜탄을 밀반출한 항구의 물류 기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물류를 담당한 회사가 태양에게서 컨설팅비를 받은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와 주소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찾았습니다. 돈과 물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도준 의원을 엮을 수 없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비리일 뿐 그의 비리는 아니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우는 말했다. 이 돈이 어떻게 한도준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녀는 다시 킬로에게 연락했다. 바티스트, 무기 밀매상. 그가 아데바요 장군에게 러시아제 통신 장비를 팔았다고 했지. 그 대금은 누가 지불했지? 킬로가 며칠간의 추적 끝에 답을 보내왔다. 스위스 취리히의 개인 계좌야. LOA C 라는 이니셜을 쓰는 여자. 알파인 C. 지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태양그룹이 송금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사 명단을 전부 확인하세요. 그들의 가족, 친인척, 모든 관계인을. 그리고 그곳에 그 이름이 있었다. 리나 최. 그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리나 최의 친오빠였고 스위스 계좌의 주인은 리나 최의 비서였다. 불사조핀. 그녀의 개인적인 배신과 국가적인 부패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태양그룹은 불법 콜탄을 채굴하기 위해 한도준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다. 한도준은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이 필요했다. 리나 최는 그 둘 사이의 중개자였다. 태양그룹은 리나 최의 오빠가 소유한 파나마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리나 최는 그 돈의 일부로 아데바요 장군에게 무기통신 장비를 사주며 입을 막았고 동시에 태양그룹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었다. 그리고 남은 막대한 자금. 그 돈은 다시 세탁되어 한도준 의원의 정치 후원금으로 혹은 그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가 리나 최와 호텔에서 만나고 불사조핀을 받았던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거래의 현장이었다. 이게 전부였군. 민우진 장관이 완성된 자금 흐름도를 보며 침음했다. 인질극은 지윤이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다. 킬로가 아데바요의 측근을 매수해 얻어낸 정보였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태양그룹이 중국 자본과 손을 잡고 아데바요를 배신했습니다. 더 싼 값에 더 많은 콜탄을 원했죠. 아데바요는 격분했고 태양그룹에게 밀린 대금과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태양그룹이 거부하자 그는 보복으로 엔지니어들을 납치한 겁니다. 그가 원한 것은 5천만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만약 지윤이 없었다면
엔지니어들은 협상 결렬로 모두 살해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그룹은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불법 거래 사실을 영원히 묻어버렸을 것이다. 한도준. 민 장관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강 보좌관을 막으려 했던 거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국민의 목숨을 버리려 했던 거지. 조사단의 문이 열리고 젊은 분석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좌관님, 지금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다. 충격 단독 강지훈 보좌관. 10살 아들 상습 방임 및 정서적 학대 의혹. 기사에는 민서가 상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익명 제보와 지훈이 과대망상 증세로 남편을 의심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반격의 시작이었다. 인터넷을 강타한 기사는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윤의 가장 연약한 지점.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들 민서를 겨냥한 독화살이었다. 10살 아들 상습 방임 및 정서적 학대 의혹.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 내용은 교묘했다. 민서가 이혼 전에 다녔던 아동심리 상담센터의 익명 제보를 인용했다.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상담사의 코멘트. 그것은 지훈이 아이를 방임하고 남편에 대한 거짓말을 주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특별조사단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애써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콜탄 게이트의 증거를 추적하던 그들의 사기는 이 인신공격성 기사 하나로 바닥에 떨어졌다. 국가 안보를 다루던 조사는 순식간에 치졸한 이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지우는 태블릿 화면에 뜬 기사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은 그녀를 에코로 공격할 수 없자 엄마로서의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가 15년간 숨죽여 살았던 이유,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일어선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인 민서였다. 보좌관님. 금융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태양그룹 법무팀의 솜씨가 분명합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10살짜리 아이의 영혼까지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속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리나 최이 스위스 계좌. 자금 흐름을 마저 분석하세요. 하지만 보좌관님, 지금 여론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녀는 기사 화면을 껐다. 우리가 핵심에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국회 본회의장이 열렸다. 한도준 의원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발언대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는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오늘 한 명의 공직자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전날 터진 아들 학대 의혹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다. 제 전처가
외교부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술렁였다. 강지윤 특보는 외교부의 1급 기밀 자료와 국정원의 정보망을 이용해 저와 제 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굴기문란입니다. 그는 콜탄 게이트를 불법 사찰로, 지훈의 조사를 사적인 복수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교부 장관이 이 사태를 즉각 수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양그룹의 로비를 받은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민우진 장관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휩싸였다. 대통령실까지 침묵을 지켰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다. 결국 그날 오후 민우진은 지훈을 호출했다. 그의 집무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 보좌관.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다. 미안하네. 지훈은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덤덤했다. 직무 정지입니까? 대통령님의 뜻일세. 자네에 대한 감찰이 끝날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하네. 민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자네를 믿네. 하지만 지금은 태풍을 피해야 해. 알겠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그녀는 짐을 챙길 것도 없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외교부 청사를 걸어 나왔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아들 학대 의혹이 사실입니까? 직무 정지당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의원님께 복수하려던 것이 맞습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를 뚫고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그녀는 100미러로 멀어지는 외교부 청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에코의 날개가 꺾였다고 환호할 것이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박 회장의 집무실. 그녀는 한도준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다. 꼴 좋구나. 그녀가 비웃었다. 감히 내 아들과 내 기업에 덤벼들어 겨우 기어 나와봤자. 주부녀는 주부녀일 뿐이야. 한도준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됐습니다. 어머니, 강지윤은 끝났습니다. 아니, 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직 멀었다. 싹을 잘라야지. 뱀은 대가리를 밟아 죽여야 하는 법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전현을 공격하는 동안 전현은 우리를 공격했지. 리나 최. 그 계집 때문에 모든 게 시끄러워졌어. 그리고 그 스위스 계좌. 박 회장은 인터폰을 눌렀다. 조 실장. 지금 어디쯤 됐지? 조 실장. 태양그룹의 재무이사, CFO이자 모든 비자금과 불법 거래를 관리해온 박 회장의 최측근. 그는 지금 파나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와 있었다. 콜탄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박 회장이 그에게 긴급 휴가를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네. 회장님, 지금 막 체크인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그래. 잘 가게. 그리고 거기서 푹 쉬게. 박 회장이 전화를 끊었다. 한도준은 그 섬뜩한 말투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 조 실장을. 증거는 사라져야지.
박 회장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조 실장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 파나마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게다. 심장마비 같은 거. 그러면 강지윤이 아무리 파헤쳐도 연결고리는 끊어지는 거야. 인천공항 면세구역. 조 실장은 초조하게 탑승 게이트 앞을 서성였다. 그는 박 회장의 휴가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두 명의 남자를 알지 못했다. 말끔한 양복 차림. 여행객으로 위장한 태양그룹의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조 실장의 뒤에 섰다. 한 명이 실수로 커피를 그의 셔츠에 쏟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소란을 피우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조 실장의 옆구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주사 바늘이었다.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 조 실장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갑자기 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비켜 공항 경찰 복장을 한 4명의 남자가 인파를 뚫고 달려왔다. 그들은 쓰러진 조 실장에게 달려가는 척하며 주사를 놓았던 청소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 동시에 커피를 쏟았던 다른 청소부가 도망치려 했지만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다른 2명의 요원에게 가로막혔다. 짧지만 격렬한 격투. 2명의 청소부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공항경찰 복장을 한 리더가 조 실장에게 응급 약물을 주사했다. 조 실장님, 정신 차리세요. 조 실장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공항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킬러였다. 강지윤은 직무 정지 명령을 받고 외교부를 나온 직후 민우진 장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안전 가옥에 있었다. 그녀는 TV에 나오는 자신의 치욕스러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암호화된 위성 전화가 울렸다. 킬로였다. 에코, 패키지, 확보했다. 킬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대로 놈들이 공항에서 처리하려 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마비로 끝날 뻔했군. 증거 주사기도 확보했다. 조 실장.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아. 아주 협조적이 될 것 같군.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직무 정지 명령을 받기 직전 조 실장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한도준의 압력으로 인해 법무부는 그 요청을 기각했다. 박 회장이 조 실장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혹은 제거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진 장관의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킬로와 그의 최정예 팀을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태양그룹이 청소부를 보낼 것을 알고 공항에 미리 덫을 쳐둔 것이었다. 한도준과 박 회장은 그녀의 팔다리를 잘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에코가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한 고리조 실장은 이제 강지윤의 손에 넘어왔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증인을 확보한 것이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고위급 인사들로 붐볐다. 아시아, 아프리카 경제안보서밋.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었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원 외교가 이루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가장 높은 연단에 한도준 의원이 서 있었다.
그는 이번 서밋의 기조연설자였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콜탄 게이트 의혹은 강지윤이 직무 정지되고 조 실장이 자발적으로 해외로 떠나면서 그는 조 실장이 무사히 파나마에 도착했다고 믿고 있었다. 완벽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언론은 다시 그의 화려한 복귀를 조명했다. 그는 투명한 파트너십과 윤리적 자원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제스처는 힘이 넘쳤다. 그는 부패 척결과 공정한 거래를 역설했다. 아프리카 국가의 장관들은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은 태양그룹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들의 승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윤은 끝났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다. 우리는 어두운 과거의 거래 방식을 청산하고 그가 힘주어 말하는 순간이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밋의 메인홀 뒷문이 열렸다.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한도준의 연설이 멈췄다. 경호원들이 긴급히 움직였지만 그들은 침입자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열었다. 민우진 외교부 장관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지윤이 서 있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한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저 여자가 왜?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진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서밋 의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 안보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 브리핑은 강지윤 특별보좌관이 진행합니다. 특별보좌관, 직무 정지가 풀렸다. 한도준은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지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연단으로 걸어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한도준의 투명한 파트너십 PPT 화면이 사라지고 차가운 검은색 화면이 떠올랐다. 이 자리에 계신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 여러분께 지윤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지윤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한도준이 소리쳤다. 지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아데바요 군벌에게 흘러들어간 무기 구매 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스위스 취리히의 개인 계좌에서 러시아 무기 밀매상 바티스트에게 송금된 수백만 달러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 C 라는 이니셜 리나체. 아프리카 장관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 중 몇몇도 그 로비스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출처입니다. 다음 화면.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곳으로 건설 자물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기업. 태양건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지윤이 말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영상이었다. 안전 가옥에서 촬영된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 제 이름은 조 실장입니다. 태양그룹의 재무이사였습니다. 한도준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조 실장. 네가 왜? 조 실장은 화면 속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 회장의 지시로 어떻게 콜탄 밀매 자금을 세탁했는지,
어떻게 리나 최를 통해 한도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는지 회장님은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조 실장이 울부짖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국제 서밋이 거대한 범죄 현장의 증거 상영회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지윤이 영상을 껐다. 그녀는 비로소 연단 구석에서 무너져 내린 한도준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파일이었다. 한도준이 나이지리아 차관에게 다급하게 말하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고용한 용병들이 XYZ 델타 구역에서 한도준이 UDT 대원들을 가짜 매복지로 유인하던 바로 그 통화 내용이었다. 한도준 의원. 지윤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당신의 비자금 스캔들을 덮기 위해 현지 군벌과 결탁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엔지니어들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연단 끝에 섰다. 한도준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윤의 눈이 경멸로 빛났다. 당신은 그들을 구하러 간 우리 UDT 대원들마저 적의 매복지로 유인해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지윤은 회의장에 모인 모든 국제 외교관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반역.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한도준은 무너졌다. 아니야. 아니야.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야. 저건 괴물이야. 맞습니다. 지윤이 그의 말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니까.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광기 어리게 소리쳤다. 하지만 움직인 것은 경호원이 아니었다. 회의장 양쪽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중앙수사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한도준과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한도준 씨, 박 회장님.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내밀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어머니 한도준은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박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내 아들 놔. 내년. 강지윤 내가 너를. 국제 외교관들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들은 경악했다.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과 재벌 총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스캔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저 조용하고 차가운 여성, 강지윤이 보여준 무서울 정도의 전략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행력에 전율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해 완벽한 무대를 설계했고 전 세계의 눈앞에서 그들을 처형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지윤은 텅 빈 연단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의 연결을 해제했다. 15년간의 억압, 모욕,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수는 가장 차갑고 가장 공적인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경제 안보 서밋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외교 스캔들의 현장으로 기록되었다. 한도준 의원과 태양그룹 박 회장이 수십 개국 외교 사절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역죄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강지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진 장관과 함께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치부가 아니라 부패를 스스로 도려내는 자정 능력의 증거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을 일일이 만나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태도는 사과가 아니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향후 대책 제시였다. 태양그룹이 체결한 모든 불법적인 계약은 전면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 장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이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외교관들은 공포를 느꼈다. 그들이 구장에서 느꼈던 그 전율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극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한치의 사적인 감정도 없이 오직 국익과 정의라는 원칙만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저 얼음처럼 차가운 전문성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그녀는 협박이나 회유가 아닌 완벽한 논리와 증거로 상대를 제압했다. 한도준과 박 회장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조 실장의 결정적인 증언과 지윤이 확보한 스위스 계좌 내역, 그리고 한 의원의 통화 녹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한도준은 법정에서 강지윤을 향해 마녀, 괴물이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배심원단은 냉담했다. 결국 한도준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살인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삶도 끝장이 났다. 박 회장 역시 불법 콜탄 밀매와 자금 세탁, 횡령 혐의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재벌 태양그룹은 그렇게 허무하게 해체되었다. 언론은 강지윤을 시대의 아이콘, 정의의 여신으로 추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는 타블로이드 스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 그녀는 외교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기 때문이었다. 어딜 가려고? 민우진 장관이 그녀의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강 보좌관, 자네의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자네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야. 15년 동안 자네가 없어서 이 나라 외교부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었는지 봤잖아. 그는 지윤에게 새로운 임명장을 내밀었다. 외교부 제2차관, 경제 및 다자외교, 그리고 해외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이건 명령일세. 에코, 아니, 강 차관. 지윤은 묵묵히 임명장을 받았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아프리카였다. 그녀는 한 달 뒤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착륙했다. 태양그룹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 자격이었다. 그녀는 아데바요 군벌이 체포된 지윤이 제공한 증거로 현지 정부가 처리했다. 콜탄 광산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현지 부족장들과 새로운 정부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착취적인 계약서 대신 기술 이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서를 내밀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협상은 길고 험난했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15년 전 테헤란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해외 자원 개발 협약이 체결되었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늦은 저녁. 그녀는 더 이상 삼엄한 경호가 붙는 안전 가옥으로 가지 않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 그녀가 새로 구한 집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작은 발소리가 달려나왔다. 엄마 11살이 된 민서가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아이는 지난 몇 달간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받았다. 한도준과 박 회장이라는 독소의 근원이 사라지자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아이의 불안 증세는 아버지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신호였던 것이다.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지우는 차가운 차관의 가면을 벗고 그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의 손에는 야구 글러브가 들려 있었다. 응, 외할아버지랑 캐치볼 했어 나. 다음 주에 학교 야구부에 들어갈 거야.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지우는 아들을 말없이 껴안았다. 그녀가 15년을 희생했던 이유, 그리고 다시 15년 만에 일어섰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온기 속에 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실. 지우는 거대한 통창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15년 전, 그녀에게 서울은 그저 한도준이라는 감옥의 배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의 심장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드리프터. 문이 열리고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민우진 장관이 들어왔다. 강 차관. 표정이 좋아 보이는군. 쉴 틈을 주셔야죠. 장관님. 지윤이 가볍게 웃었다. 쉴 틈이라. 민우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새로운 태블릿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방금 베이징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네. 북한이 신형 SLBM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됐어. 동시에 미국 측에서는 무역 보복 관련 긴급 안보 회의를 요청해 왔네. 새로운 위기,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였다. 민우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당할 수 있겠나? 강지우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민우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15년 전의 에코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선 어머니처럼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